여기 가기 전에 먼저 시 보내드린 거 다 읽어보셨죠? 네. 뭐 어떻게 좀 익숙해신가요? 조금 낯선신가요? 시댁 낯설어요? 와, 이렇게 필사까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필사 안 했어요? 필사 한 달에도 진짜 했네. 이 필사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필사가 아니라 그냥 암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번 이제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선생님 머리하고 저희 머리하고 전혀 다르죠. 에이, 그건 아니고. 원래 노력하는 둔세가 그 천재보다 나아요. 진짜 그거 맞아요. 진짜 그거 맞아요. 그 가르쳐보면. 근데 죽어서 빚을 말하잖아. 네? 죽어서 빚을 말하잖아. 그 천재는 너무 앞서가서 그 시대는 몰라. 우리가 공부했던 천재들 다 그렇잖아요. 허균이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자, 먼저 빈집이라는 시 한번 너무 유명한 시예요. 빈집. 뜻밖의 반응을 보여. 아니 시인의 이름을 들었는데 네. 시는 좀 맞아요. 우리는 빈집하면 왜 영화가 생각나잖아. 뭐 누가 어디 터는 얘기예요? 이 저 기영도 시인이 참 비운의 시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실향민이에요. 저쪽 황해도 쪽에서 이제 전쟁 때, 6.25 때 이제 올라를 했던 그런 아버지를 들었었는데, 이게 뭐 살아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죽어서 이제 주목을 받고, 기영도 시집은 지금도 거의 스터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시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뭐 이렇게 거쳐가는 그런 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1960년생인데 80년에 8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9, 서른이 채 안 돼서. 근데 이 친구가 저기 어떤 이분이 집이 너무 이제 가난했어요. 힘들고. 혹시 자녀분들이 중학교 다니는 이제 자녀가 있다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친구 이분의 시를 많이 배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시 너무 좋아요. 그 시도. 그 시 너무 좋고 함정에 있어서 애들도 엄청 많이 틀려. 엄청 많이 틀려. 나중에 알려드릴게. 중학교 엄마들 내가 특별히 알려줄게. 근데 그 시 말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여러 시들을 배우게 되는데 빈집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거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작들이 뭐 어느 게 딱 하나 대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여러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빈집도 대표작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실향민이고 아버지가 이제 어려서 고혈압으로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의 시에 보면은 위험한 가게라는 시가 있는데 그 자동적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져가지고 경찰봉 못해요. 옛날에는 왜 중풍 맞으면 거의 반신불 수도 있었거든요. 산다 하더라도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거의 못 살아요. 저기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요. 경찰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걱정에 보면은 첫 탱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무를 그래서 가지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아마 기영도 씨의 유년 시절의 기억인데 60년대 말이나 70년대라는 그 시대가 다들 우리도 힘들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 안 살아보고 근데 뭐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 쌀밥들도 잘 못 먹던 시절이잖아. 얼마나 가정에서. 진짜 쌀밥을 못 먹었어요. 60년대 후반 때는. 아니 뭐 쌀밥 먹은 집들은 또 부잣집들은 먹고 지냈으니까 괜찮겠지만 웬만한 집들이 쌀밥을 30끼를 잘 못 먹어요. 그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던 시절이니까 웬만한 집들은 다 또 그 당시에는 뭐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마당이 있고 집에도 텃밭 같은 게 있으니까 열무 정도는 집에서 웬만하면 갖고서 먹잖아. 그러니까 열무 30단이고 시장에 가봐야 그게 제대로 팔리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안 오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요.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깨진 창문 틈으로 빗소리. 옛날에는 이렇게 유리창 깨지면 금방 못 갈잖아. 그 창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 창을 그냥 유지하는 셈. 그런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쓸쓸하고 슬픈 시절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랑 하다가 유년시절 회상하고 이연에서는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데 유년의 윗목 이런 식으로 끝난다. 정말 슬픈 시인데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위에 2살인가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또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가 그 라이라인 오렌지 나무 그게 또 보면 왜 제제 그 누나가 아껴주는 그 잔다는 누나인가 그 누나가 왜 자살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됐었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게 보면 또 되게 그런 장면도 나왔던 그 상장을 탔는데 집에 갖고 와봐야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장을 종이배를 만들어가지고 냇물에 띄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들어보면 참 너무 쓸쓸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기자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통금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서울에 그 어떤 극장이 있었냐 파고다 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탁골공원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파고다 공원 그 옆에 파고다 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동시 상영하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동시 상영하는 그 극장인데 거기서 영화를 보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요. 뒤에 잘 안 들려요? 이거 좀 서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들어지네. 자, 뭐 그렇게 이제 우리 나이 30에 이제 일찍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어린 아기도 있었는데 너무 좀 그래. 근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유명한 시인이 돼 있어요. 죽고 나서 일부 시집이 나왔고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그 시집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시집이 지금은 이제 스토리셀러가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인이 되려고 하는 그 문학도라면 꼭 시인뿐만 아니라 문학도라면 한 번쯤은 다 그 책을 다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작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죽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그런 작가입니다. 빈집 한번 읽어보죠. 필사까지 했는데 재밌지 않은 거 여기 또 필사한 거 내가 못 알아듣어. 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 자를 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엄청 잘했네요. 평상시 시를 많이 읽은 솜씨인데, 그죠? 동화책, 애들 동화책 읽어주고. 시 읽을 때는 항상 제목 읽고 그다음에 작가 읽고. 아, 네. 그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자, 그 무슨 느낌이세요? 읽어보시니까. 네? 젊은 날 생각나요? 젊은 날에 그 쓸쓸했던 내 사랑의 추억들? 처음에는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네. 모르겠어서 어, 이거 어떻게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너무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처음 읽은 그 감정 그대로 같이 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무진기행 읽었는데도 네. 진짜 왜 이게 유명한지 저도 그래요. 자, 이게 그 뭐 일행에 보면 사랑이 잃고 나는 쓴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쓰는 행위를 시작하는데 사랑을 잃고 뭐 일행에서 이미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들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여기서 보면 잘 있거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그럼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떠나는, 이별하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잃고 쓰는 거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듯한 어떤 이별의식 같은 걸 치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짧았던 밤들. 왜 짧았던 밤들일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랑할 때, 그게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뭔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항상 아시죠? 감정이 뭔가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게 되고 뭔가 자꾸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밤은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황진이의 시 중에 그래서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동짓달 긴긴 밤을 한어리를 배우네. 동짓달 긴긴 밤을 예전에 한번 해줬나요, 제가? 아니. 들어서도 또 머리가 보통 머리. 소리. 이 동짓달 긴긴 밤을 한어리를 배웠네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런 시거든요. 근데 자, 동짓달 긴긴 밤, 동지가 1년 중에서 어때요? 제일 필요한. 네, 밤이 가장 길죠. 그죠? 12월 22일 양력으로 보통
12월 2일. 여러분 뭐 팥죽날로 기억하는 네, 그죠? 김지선. 그날이잖아요. 자, 이 긴긴밤을 한원리를 배웠는데요. 여기서 한원리를 벤다는 얘기는 이 한이 이제 한낮 이럴 때 우리가 한낮 이럴 때 쓰잖아요. 한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한월이라는 건 그 허리의 정 가운데를 의미해요. 그러면 만약에 동짓날 밤이 16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16시간의 밤을 딱 가운데를 자른다는 얘기야. 8시간씩.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춘풍이라는 건 봄바람 부는 따뜻한 이불이잖아요. 그치? 그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우리말인데 차곡차곡 개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춘풍 이불 아래 그 밤을, 잘라놓은 밤을 차곡차곡 개서 그 안에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오면 구비구비 편이다. 이 얼다가 고전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얼다라는 게. 그 소동료에서 향가 소동료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보면은 그 선화 공주님은 남 그지지 얼어두고 맞동방을 밤몰래 안고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그 그지지 얼어둔다는 게 남 몰래 얼다가 그 시집가다라는 표현이 있고 통정하다, 정을 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맞동은 누구냐면 소동이거든. 여러분들 여기 국남지들은 여행 가보셨죠? 국남지에 가까이 있잖아. 부여 국남지 연꽃 필 때 한번 가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평말에 그런 거 써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동 설화 중에 어느 날 용이 나타나서 소동의 엄마와 정을 통해서 소동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용의 상징은 뭐예요? 고전 시가에서 용은 뭘 상징? 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표현하고 왕이 앉는 의자 용상, 입는 옷을 용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그 와서 소동의 엄마랑 정을 통했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국남지 가보면 국남지에서 사비성이 멀지를 않아요. 걸어서 한 번 2km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에 그 백제 왕이 그죠? 왕이 그 놀러 왔다가 국남지 근처에서 사는 소동의 엄마랑 반해가지고 뭐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 왕의 권위로 아마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나온 아이가 소동이야. 그래서 맞동이라는 게 맞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맞동이라는 건 마캐는 마소자거든요. 그게 마소자. 그래서 마를 캐는 아이동자. 그래서 맞동방을 이렇게 나오는데 한가에서는 맞동이라는 게 마캐는 아이란 뜻이에요. 그게 소동이라고. 그래서 그 남구지지 얼어둔다는 표현에서 이 얼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금방 얘기했지만 시가다 통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른님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그냥 우리가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그냥 사랑하는 님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어원을 알 때 안 되면은 사실은 더 깊은 내용이죠.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을 토할 만큼 그렇게 깊게 사랑하는 님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그 밤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도 어때요? 그래, 사랑하는 님이 왔으면 그 밤이 짧잖아. 그러니까 그 짧은 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길게. 그렇죠. 근데 봄밤이 13시간이야. 그럼 플러스 8시간 붙여가지고 21시간을 늘리고 싶어.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시잖아. 그죠? 엄청난 시인데 얼다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 선생님 지우지 마세요. 어? 지우지 마세요. 그냥 동짓달 긴긴밤을 인터넷에서 치면 다 나와요. 아니 그거 왜 아래 한월이 배운 춘풍 이불알 소리소리 넣고 네. 구비구 거기까지 갈 때 거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네. 흥진이 시였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 황진희 씨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고딩 엄마들은 집에 가서 애들을 얘기해봐요. 이거 모른다면 한 대 맞아야 돼. 꼴 봐. 여기서 말하는 뭐 한어리가 뭔지, 네? 왜 동짓달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 추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잘라내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진짜 표현해요? 몰랐어요. 한월이 뜻을. 우리가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시적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를 볼 때 이런 식의 추상의 구체화시키는 시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추상의 구체화가 그런 시어를 썼을 때 굉장히 시가 맛있게 느껴져요. 정주영의 향수에도 보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그죠? 왜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 자, 여름, 봄, 여름, 가을은 어때요? 그 농작물들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저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저항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어때? 다 추수하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저항이 없으니까 슉슉 달려가는 거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바람이 빨리 지나간다가 아니라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런 식으로 대체해갖고 쓰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 이런 게. 그잖아요. 이것도 동짓달 긴기밤 하늘이를 벤다라는 게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학이라는 게 이런 장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묘미 있게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 표현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또 우리 표현법 배워봤잖아. 아는 표현법들 한번 얘기해봐요. 뭐 빨리 얘기해봐. 아는 거 다 얘기해봐. 빨리. 네? 표현법. 네? 그치, 은유법. 또. 네? 의인법 또. 빨리 10가지 이상 돼야 돼. 반어법. 역설. 또. 4개 나왔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은유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은유법도 시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은유는 상징과 좀 비슷한데 지금 기영도 이 빈집도 우리가 은유법을 이해를 해야 돼. 상징을 이해해야지 이 시가 제대로 읽힌단 말이에요. 근데 은유 같은 게 은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은유 중에 그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 그죠? 그때도 저 김동동의 그 호수라는 시에 보면 내 마음은 호수니까 내가 너를 저어와라. 그때 호수의 은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호수라고 얘기했까? 호수의 습성을 한번 생각해봐요. 은유와 상징의 차이점인데 은유는 원관념하고 부조관념이 1대1로 만나요. 1대1로. 그래서 한 가지로 딱 만나는 거야. 그럼 그게 그 지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거까지는. 그냥 근데 은유는 어쨌든 보조관념이라는 은유나 직유나 보조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직유는 쉽잖아. 왜? 보조관념이 앞에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 많이 불렀던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동군달. 그죠? 그러면 쟁반같이 동군달 이 같이 뭐뭐처럼 그런 게 다 직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을 얘기하고 싶어. 근데 달의 동그란 걸 뭘 통해서? 둥그런 쟁반을 통해서 달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유는 편해. 금방 나오니까. 근데 은유는 갖춰져 있잖아. 지금처럼. 또는 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럴 때. 그 무슨 말이야 갑자기 한 마리 어린 짐승? 그럼 뭐가 도대체 어린 짐승이라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린 짐승의 그러면 이미지 뭐부터 떠올라요? 순수함도 있을 테고, 연약함 같은 거 있을 테고, 그죠? 그 시에서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거든.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렇게 처음 출발을 해요. 지금 내가 아픈데 나중에 그 시도 한번 공부할게요. 그 시 정말 좋거든요. 그치? 근데 그게 뭐 문학 속에서 이런 장치로 쓰일 때는 정말 멋지잖아.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은유를 쓰게 되면 어때요? 친구랑 가면서 야, 나는 오늘부터 한 마리 어린 짐승이야. 그러면 걔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 미친 새끼다. 그죠?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은유를 쓴다면 뭔가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게 문학의 장치로 놓일 때는 훨씬 더 그거를 시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죠? 승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자, 이 빈집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거 아까 저거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황진이 그 시인인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잃고 나는 쓴다. 이건 뭐 직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쓰고 있어. 자, 그다음 창밖을 떠들던 겨울 안개들아. 짧았던 밤들아. 아까 자기 거라 짧았던 밤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나치지 말고 왜 이 사람이 짧았던 밤들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상상력이잖아. 그죠? 작품은 끝없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내용도 풍부해지고 재밌어져요. 그냥 쑥 읽고 가면 이거 뭐 아무런 것도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지. 그래서 짧았던 밤들아라는 건 아까 제가 황진희 시로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시를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지금 식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죠? 누군가를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밤이 얼마나 짧을까. 그죠? 어쨌든 치열하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건 나한테 어떤 열정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밤들 이제 나는 이별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이 진술이 너무 좀 쓸쓸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그 구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촛 켜놓고 사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처럼 촛 켜놓고 살잖아요. 알겠대. 저는 괜히 폰 잡느라고 촛 켜놓고 음악도 듣고 촛 켜놓고 진짜 글도 쓰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기절들이 저는 와 닿아요. 그러니까 초라는 건 어때요? 초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소멸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라는 것도 뭐겠어요? 내가 그런 촛불이라는 거, 초라는 건 무생물이잖아. 근데 나는 어때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잖아. 사랑을 내가 열렬히 할 때 그때는 아마 촛불을 켜놓고 이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향하는 문학세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 열심히 뭔가 창작을 하는 그 시간들, 한밤중에. 그죠? 그 시간이 어쩌면 그 촛불 속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걔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 자,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 이것도 그래야지 와닿아요. 왜 종이가 공포를 모르는가? 응? 종이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도구잖아. 근데 걔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생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어때? 글을 쓴다는 그 자체가 두렵죠. 여러분은 이 글 쓰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 같은 거 지금 진짜 힘들어요. 맞아. 작가들, 적어도 좋은 작가들이면 문장을 쓸 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정말 고민을 해요. 내가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과연 적합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그렇게도 해석해봤어요. 애인한테서 절교의 편지가 오는 그거를 말하는 건가? 그 다음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그쵸. 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겠죠. 자, 자기 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이제 이 자기 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여기서 마지막 이별을 뭐예요? 모든 거를 다 아우르시는 단어가 뭐예요? 열망이었죠. 네. 그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짧았던 밤들이니 뭐 겨울 안개니 촛불들이니 공포를 모르니 흰종이들이니 이런 모든 것들, 눈물들, 이게 다 어쩌면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들로 함축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별을 구했어요. 자기 거라 하고. 자,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자, 이 표현도 그래요. 장님처럼, 그죠? 이게 이제 직유법이죠. 애들 전부 저 표현법 말해보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직유. 이것밖에 몰라. 직유. 이것만 줄창 들어가지고, 그죠? 이게 직유예요. 장님처럼. 그럼 이 왜 하필이면 장님처럼이라고 비유했을까? 여러분은 잠시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장님처럼일까요? 장님이 아니잖아. 장님처럼이라는 건 내가 장님이 아닌데 장님처럼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안 보이는 상태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장님처럼이라는 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면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자,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면 가서 문 닫고 싶으면 어때? 그냥 턱 닫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듬거리면서 안 보이는 척하면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직선으로 가서 닫는 거 하고 더듬거리면서 가면서 닫는 거 하고 어때요? 시간 차가 엄청 생기죠. 시간의 지연이라는 게 생기죠. 시간의 그 지연은 뭐예요? 결국은 아쉬움. 그래. 아쉬움이고 미련이죠. 차마 이별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장님처럼 더듬거리면서 지금 문을 닫고 있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그래서 그 방 안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가졌던 그 사랑에 대한 모든 그 열망들, 그죠? 그런 열망들을 방 안에 다 집어넣고 그 길을 나는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과거의 어떤 단절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차마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또 열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각오와 단절을 하는 그런 쓸쓸함이고 아픔인 거죠. 선생님, 네. 이런 거를 예. 예를 들어서 시집이 굉장히 많은데 예. 또 조금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시집을 좋다 읽어보자 하면서 읽어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뭐 그냥 읽기만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또 덮어버리고 약간 안 찾게 되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계속 그냥 하루에 한 편씩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시를 그런 방법 좋죠. 제가 이제 시랑 친해지게 된 거는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우리 왜 관광지 가면은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그거 시 같은 걸 써가지고 걸어놓은 뭐 족자 같은 비슷한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그 중에 하나, 그 노총명이 사슴인지 뭐 그런 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걸어놨었어요. 사슴인지 서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나게, 윤동주의 서시인지. 근데 어쨌든 그 시 읽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학을 본격적으로 좋아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중학교 2학년 때 한영훈의 님의 침묵 시를 읽으면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서시 이런 시들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지 뜻도 모르겠지만 그냥 가슴이 이렇게 막 뭔가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의 명시, 세계의 명시 이런 시집들이 있었어요. 그 시집들을 저는 이제 먼저 봤어요. 그야말로 명시들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시, 세계를 대표하는 명시. 그거 다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다 진짜 좋은 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작가의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한영훈이 좋았어. 한영훈 시집을 사 읽어.
그럼 그 중에 몇몇 개는 좋은데 아이씨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제 되죠.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집을 사든지 간에 시집을 샀을 때는 좋은 시도 있지만 내 마음에 오지 않는 시도 당연히 있죠. 더군다나 문학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려면 지금 빈집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좀 더 다가왔겠지만 만약에 혼자 이걸 읽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다가왔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들 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그냥 막 읽지 말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아마 한국의 명시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뭐 안 찾아봤지만 어쩌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사서 또 그런 거 사가지고 소설책 읽듯이 한 번에 쫙 읽고 덮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시는. 그런 시는 시집 같은 경우는 놓고 하루에 진짜 몇 편씩 이 정도만. 그 신영국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너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도 그런 책도 한 번에 다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들은 천천히. 제가 애들한테도 선물로 많이 주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줄 때 항상 당부를 해요. 한 번에 다 읽지 마라. 천천히. 틈날 때 천천히 몇 편씩만 읽어라. 그 얘기는 행간을 읽으라는 얘기. 우리가 행간을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 읽고 나면 행간 안 돼요. 읽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할 수 있는 네.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뭐 제가 님의 침묵을 중학교 때 읽었을 때 뭐 지금처럼 해석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몰랐죠. 그냥 느낌으로 그냥 다 읽고 나서 아 좋다 뭐 이 정도였죠.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어때요?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의 경험치 같은 게 쌓이면서 이제 접목이 되죠. 자꾸만. 아까 제가 여기 황진이 시를 갖다가 접목시킨 것도 그런 게 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내가 자꾸만 뭐 읽으면서 저변이 넓어지면 작품의 이해도도 훨씬 더 이제 커지죠. 뭐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이 정도 해서 괜찮아요? 네. 예.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어우 가슴 아픈 시죠. 네. 네. 그래서 어쩌면 기영도 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 양반의 시들이 다 이래요. 좀 되게 우울하고 쓸쓸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뭐 사랑을 잃고 가슴이 너무 아프신 분들이라면 읽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읽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건강하게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고 양념처럼 한 번씩 읽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은유와 상품 차이를 모르겠어요. 자 은유는 금방 얘기했지만 보조관념이 있어요. 보조관념이 있고 물론 보조관념 없이 바로 은유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유는 금방 얘기했지만 원관념, 보조관념이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속성을 이해하면 돼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했을 때 그 어린 짐승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자 호수 한번 해봐요. 호수하면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뭐가 떠올라요? 잔잔하다. 네? 깊다. 뭐 넓다. 풍요한다. 뭐 이런 것만 떠오르나? 뭐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 이런 거안 떠올라요? 그 뭐 후스카에서 이렇게 뭐 사랑을 하고 이런 기억들은 없어요? 뭐 그놈이 떠오르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어쨌든 호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호수는 다양한 이미지로 여러분들 속에 떠오를 텐데 시 속에서는 딱 하나로만 연결된다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그때 배 저오 이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다? 고요하다 또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 뱉어고 나한테 와라. 이런 거잖아요. 정재용 씨에도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얼굴 하나는 손바닥 둘로 가리지잖아요. 큰 바위 얼굴이 아닌데 다 가려져요. 그죠? 근데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렇게 나와요. 보고픈 마음이 호수만 하다. 이게 은유잖아요. 보고픈 마음이 호수다. 그 호수라는 게 그때는 뭐예요? 보고픈 마음이 그만큼 호수만큼 크다 넓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여기 그 뭐 열망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의미를 갖죠. 단 하나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상징은 보조관념이 없어요. 이렇게 원관념만 딱 나오는데 아니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나와요. 보조관념만 나오는데 일대 다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차이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이 시 어때요? 두 번째 시. 자, 이거 한번 우리 진시 한번 읽어볼래요? 바다책 다시 채석간 이민수 윤곽지 바람벽에 기대 앉아 잠오지 않는다. 밤바다 파도 소리가 자꾸 등벽에 기대립니다. 무너진 힘으로 무는 파도 소리는 넘겨도 다음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 아, 너라는 책 깜깜한 갈기에 이 무진장한 이유.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이 시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또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에요. 대구를 대표하는 시인이 지금 현대 문학에서 세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고 여러분 잘 아는 정호승 시, 그 다음에 이성복 시인이라고 있어요. 다들 시를 정말 잘 쓰는 분들이에요. 잘 쓰는 분들인데 연반 문인수 시인은 해방동이에요. 1945년생인데 그 우스갯소리가 보면 같은 해방동이를 만났을 때 그걸 되게 주장해요. 나는 그래도 일제감정기를 경험한 놈. 45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45년 3월인가 아마 태어났어요. 그래서 45년도 뭐 9월생, 10월생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너무 10대 미쳐가지고 경험을 못한 놈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는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인데 키도 조그맣고 이분이 되게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성주 사람인데 자라기를 아마 대구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동국대학교가 국문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요. 동국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국문과로 유명한 대학들이 지금은 이제 그 고려대가 제일 탑이고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동국대가 또 그 동국대 이제 서정주 지난번에 국가협회에서 했던 그 서정주 시인이 동국대 교수가 있었거든요. 또 중앙대는 이제 문해 창작가라는 게 따로 있고 동국대 다니다가 좀 가난해서 그랬는지 중퇴를 해요. 중퇴를 하고 되게 늦깎이 데뷔를 해요. 보통 시인들은 20대 초반에 보통 등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에 등단을 해요. 40에. 굉장히 늦은 거예요. 소설가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늦게 등단하는 경우가. 박완서 선생님도 40에 등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좀 늦게 등단을 해요. 근데 시를 정말 잘 써요, 이분 시. 뭐 좋은 시들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 하나 가져와 봤어요. 무슨 느낌 드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뭐 최석강을 한번 연상하면서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석강들 가보셨죠? 네. 네. 근데 그때 최석강을 봤는데 이렇게 문인수 작가님이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냥 저기 뭐지? 근데 그게 어쨌든 뭐 해식작용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네.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처럼 포개져 있는 네네.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최석강 좀 시루떡이 이렇게 포개졌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괜찮아요.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연상해서 그죠? 그래서 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음. 아 진짜 참 무식하네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게 너무 없네. 근데 아마 이제 이 시는 자기의 경험이 좀 바탕이 된 것 같죠? 민박집 바람벽 이런 말을 통해서 뭐 바닷가니까 채석강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민박집 바람벽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 같고, 자 거기 길에 앉아 잠 오지 않는다. 아마 오래전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 여기 가보면 뭐 이렇게 허술한 집들이 거의 없죠. 요즘은. 자, 근데 왜 잠이 오지 않는가? 일단 나는 궁금해야죠. 그죠? 이렇게 시인은 진술했는데 이 사람 왜 잠 못 자지? 이런 의문점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글은. 그죠? 자, 근데 그 밤바다 파도 소리가 자꾸 등 떠물기 때문이다. 파도 소리가 내 등을 자꾸 떠민데 왜지? 이것도 아직까지 뭔가 안 풀리네요. 그죠? 자, 무너진 힘으로 이는 파도 소리는 여기서 갑자기 뭔가 저는 이게 무너진 힘으로 이는 파도라고 해요. 파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파도 소리로는 넘겨도 다음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 정말 시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강한 힘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 이제 힘차게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죠? 무너져서 내리는데 그런 힘으로 이는 파도 소리는 다음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다. 너라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함축적 의미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가지가 퍼져나가는 거죠. 너라는 책에서 너가 과연 누굴까? 뭐 단순하게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채석강의 그 돌덩어리들 그거를 넘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이 너가 의인 안에 있잖아요. 사람처럼 그죠? 그러니까 너라는 책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뭔가 까도 자꾸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잖아. 그래서 깜깜한 갈기에 이 무진장한 그리움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리워. 다 알고 싶어. 근데 넘겨도 다 알 수가 없는 너라는 존재. 이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글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내가 쓰고 싶은 글 뭔가 진짜 작가라면 또 뭐 미술가라면 음악가라면 한번 건지고 싶은 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움 이런 거일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건 정해진 해석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네. 그 켜켜의 책상인 것 같이 그렇게 채석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없이 쌓여진 그거에 알 수 없는 많은 유구한 것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그의 애절함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움. 그게 어떻게 거요?
제가 여기 이제 저는 이쪽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때는 저 대전 쪽으로 이사 온 지가 한 20년 좀 됐는데 벌써 수십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을 좋아하니까 갔는데 여러 번 보게 되죠. 이제 해변으로 해서 걸어가는 길도 있고 그냥 바로 채석강 쪽으로 가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코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 그런 거죠.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위대한 데가 뭐 이렇게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낸 그런 단층의 모습일 텐데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같은 거 그게 그 뭐 어느 도공이 온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그런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소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내소사 가보면은 그 내소사의 그 문살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다 만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쪼개서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예술 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문살 하나를 뭐 문살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이걸 세로로 세우면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격자 무늬로 이렇게 꽃 같은 거를 새겨가지고 만든 건데 그 나무 하나로 만든 거라고요. 이게 쪼개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여기 정성이 들어가 있을까? 예술가들의 그 우리가 흔히 장인 정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장인 정신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나무 문 그거 하나가 말하자면 지름이잖아요, 그죠? 네. 그 얼마나 그쵸, 큰 나무죠. 엄청 큰 나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책 중에도 그 그리움은 추억을 먹고 자란단가 그 글에 그 얘기가 있어요. 내소사 얘기, 채석강 얘기 같은 거 읽어보세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그리고 요즘 저는 이제 다들 아파트 문화잖아. 그래서 가보면 옛날 장인들과 얼마나 진짜 차이가 나는 거야. 청소기 돌리다가 문틀이 툭 치는데 문틀이 툭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치고 할까? 이 사람이 내 집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욕조에 아마 그 타일 붙어 있는 데도 가보세요. 아마 이 타일 붙어 있는 정가운데 탁탁 치면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뭐 소리가 툭툭 쳐봐요. 통통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냥 망치 갖고 가서 한번 통 쳐봐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 요즘은 그런 장인정신이 없어요. 그냥 속도만 빠르게 그런 거지. 자, 뭐 이 빈집 얘기는 무진기행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무진기행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했지만은 무진기행도 사실은 빈집 얘기가 좀 많이 닮아 있어요.